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경고 상태. 2. 타입 99는 K9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3. 일본의 끔찍한 악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미국의 LG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 합동훈련이 축소된 지 몇 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군과 미군이 집결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적성국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미군의 기갑부대가 매우 소극적으로 사격하는 반면 한국군은 신나게 싸대며 포성을 지천에 올리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한국군의 기갑부대의 모습을 보고 훈련에 참가한 미국 기갑부대 전차장이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도 훈련을 해봤지만 한국군의 수준은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뛰어나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어떤 모습에 감탄한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 소속 존 모레노 하사는 미국의 주력 전차 M1A1의 전차장으로 이번 LG 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한국군의 K2 전차와 함께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 기갑부대의 기동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전차들은 야지 기동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험지를 거의 날아다니는 듯 주파하며 사격하는 한국 기갑부대의 모습에 미군이라도 이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한국군의 실세 없는 사격을 손꼽았는데요. 한국군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폭탄을 아끼지 않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력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격장에서 K2 전차로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과 달리 우리 승무원들은 9달의 훈련 동안 주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단 2번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병사들이 가능한 빠르게 연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군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갑부대의 운용 실력에 감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사격 훈련을 자주 했다는 것인데요. 탄피도 죽지 않으며 연사로 사격하는 미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미군이 훈련에 쓸 탄약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큼 보급에 진심이었던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전쟁이라도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현재 미국은 전시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탄약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국 유수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미군의 탄약 재고가 고갈 상태라는 긴급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폭탄 재고 상황이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미군이 교전을 벌이는 전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은 서방의 주력 견인포, 자주포에 쓰이며 현대 육군 화력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군수물자이기에 155mm 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육군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군의 탄약 부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 8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구경포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되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의 포격에 맞서기 위해 M777, 시저, PZH-2000, 나스크랩 등 서방에서 운용하던 155mm 포드를 되는 대로 끌어다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155mm 포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수했기 때문에 그 많던 155mm 포탄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55mm 탄을 포함한 탄약의 즉각적인 재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 군수업체에 주문을 한다 해도 공급까지 13부터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 역대급 군수 지원을 할 것이라 말해 미군의 탄약 부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탄약 부족 사태가 한국의 한방산업체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풍산이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하나디펜스, LIG 넥스원, 카이와 같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매일같이 호의를 외치고 있는 반면 풍선은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해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방산업계의 조용한 강자가 바로 풍산입니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미사일과 같은 유도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약은 풍산에서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과 미국에 수천억 원 규모의 탄약을 대량 수출하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KF-21로 전성기를 맞이한 카이의 매출액이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인데 풍산은 매출을 1조 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풍산만큼 탄약 개발에만 집중하며 엄청난 생산 속도를 보여주는 방산기업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기 힘든데요. 미 국방부에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는데 발주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풍산에서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은 미군의 규격을 따라가기에 미군이 원하는 탄종이 무엇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의 비축 탄약량도 충분해 주한미군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군은 탄약을 비축하는데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포탄 보유량은 최소 전시 기준 2주치, 평시 기준 20년치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시 3일치 분밖에 비축해두지 않았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며 한국군은 1950년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왔다고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화력의 진심이란 걸 보여준 악명 높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07년 당시 주한미군은 냉전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전략의 미물자 루서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52만 톤이나 되는 탄약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보내버리자니 수송 비용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중 절반인 25만 톤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탄약 비축 분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잘 됐다 싶어서 한국군에 2,700억 원만 내고 루서탄 52만 톤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대신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27만 톤의 탄약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불량탄 25만 톤을 두고 미군이 고민하자 한국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처리 비용을 2,700억 원만 준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군은 공짜로 27만 톤의 탄약을 얻어 당시 한국군의 생산기한이 오래된 탄약들을 폐기하고 양품의 탄약들로 비축분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에서 탄약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이유가 국방부에서 이걸 노리고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덕분에 한국 무기 수입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됐었어요. 현재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 중 일부 품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 이를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던 M101 105mm 견인포의 탄약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건데요. 무려 320만 발로 군 관계자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었어요. 한국군은 이를 소비하고 전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5mm 견인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추가해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K105에 의한 자주포 풍익은 기존 육군이 운용하던 5톤 트럭에 105mm 견인포의 포신을 떼어다 달아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한 데다 운용도 간편합니다. 또한 포탄 장전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에서 1분 미만으로 감소했고 운용 인원도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105에 의한 자주포가 155mm나 120mm 박격포만큼의 화력을 투사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창고에 쌓인 105mm 포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육군이 받을 포병 화력 지원도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군의 훈련을 칭찬했던 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군에 비하면 자위대는 군대라고 할 수 없다며 신랄하게 혹평했습니다. 해상자위대면 몰라도 육군 자위대가 수준 이하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위대의 훈련 도중 큰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본의 99식 자주포가 전개되던 와중 뒤를 보지 않고 뛰어가던 자위대원이 전차에 깔릴 뻔한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주포 승무원이 급정거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도 훈련 도중 자위 대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90식 전차가 전복되어 30대 남성 대원 한 명이 깔려 압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ECH에서는 죽은 자위대원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기장 먼 일본에서 일부러 전차에 얽혀 죽는 무능한 일꾼은 필요하지 않아. 일본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조롱하는 태도는 역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역량을 다시금 세계에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계기로 한미 실사격 훈련을 전면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군사특수사업이 발동되자 일본의 공포의 악몽이 현실이 됐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북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북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스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시스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 기원은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뛰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시시스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 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초 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중요한 행사나 전략 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온 것일까요? 시시스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소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 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 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마 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공군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시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 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 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투-95 전략 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밀지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카디지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CCS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CCS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주일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CC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CCS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 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 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 한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S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CCS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게 기원해 보겠습니다.